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코스모스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제 해석판을 읽어 드릴 겁니다. 코스모스는 1980년 출간된 대중과학서적으로 천문학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도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세이건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코스모스는 무려 70주 동안이나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 서적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주 이야기 들으면서 꿀잠 되세요. 광활한 우주여행 안내서. 코스모스란. 우주는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에 반대되는 말이죠. 동양에서는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우라고 하고 예전과 지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즉,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과연 우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주에는 사람이 사는 지구가 있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삶의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 속하며, 밤의 여왕 달과 수많은 별처럼 밤하늘을 채우는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미세한 존재가 우주에서 제외될 리 없죠. 그리고 우주 탄생 이후 137억 년의 역사도 우주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을 때 물질,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우리 지구로부터 출발해 두꺼운 대기에 휩싸인 금성, 예전에 강물이 흘렀던 흔적을 가진 붉은 화성, 아름다운 고리를 자랑하는 토성, 커다란 소용돌이를 품은 목성을 비롯한 태양계를 생생하게 탐험하듯 안내하고, 가볍고 무거운 별들의 삶과 죽음, 밤하늘의 등뼈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어서 은하 대백과 사전과 미래로 띄운 편지를 펼쳐 보이며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선사하다가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책 한 권으로 방대한 우주를 몸소 체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아울러 고대인들이 상상하던 우주의 모습부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방대한 우주의 모습까지 흥미진진한 코스모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하도 커서 보통 쓰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빛이 속도를 이용해 거리를 나타냅니다. 빛은 1초에 거의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데, 이것은 지구를 7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일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를 말하는데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즉, 지구를 무려 2억 3,600만 번이나 도는 거리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인 프록시마까지의 거리가 4.2광년인데, 현재 기술로 만든 우주 탐사선으로 가려면 4만 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220만 광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140억 광년쯤 된다고 합니다. 잠시 우주가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상상해 볼까요? 만일 오늘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우주는 대부분이 텅 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 사이사이에 은하들이 모여 있지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쏟아질 듯 수많은 별이 반짝이지만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은하는 먼지, 가스와 함께 1000억 개쯤의 별이 무리지어 있는 천체지요. 이런 은하들이 1000개 정도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여럿 모이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초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인데 커다란 뱀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커다란 거품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란 수많은 은하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은하 하나에 별들이 평균 1000억 개나 모여 있다고 했으니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는 1000억 개의 1000억 배인 셈입니다. 이는 지구의 바닷가와 사막에 널려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보다 많은 수라고 합니다. 우주의 본질을 엿보는 현대인만의 특권.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우주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라는 바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바닷가에 서서 스스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지요. 인류가 직접 우주라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기껏해야 발목을 적시는 수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고대 수메르인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평평한 땅을 하늘이라는 둥근 천장이 덮고 있다고 믿었으며 해와 달, 별은 천장과 땅 사이에 있는데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신들의 지배를 받아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수메르인보다 낭만적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이 평평한 땅을 위에서 감싸고 있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누트의 몸에 아로새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누트가 매일 저녁 해를 삼켰다가 새벽에 다시 토해내기 때문에 밤과 낮이 생긴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고대인들이 이렇게 황당한 생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2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처음으로 지구의 크기를 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시에네에서 6월 21일 정오에 햇빛이 우물바닥에 비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시에네가 지구 중심에서 태양에 이르는 직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태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햇빛이 수직선과 약 7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태양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지구에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하는 햇빛도 나란할 텐데 왜 두 도시에서 관측되는 햇빛은 같은 각을 이루지 않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 표면이 굽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잇는 지표면은 약 7도 떨어진 곡선을 이룬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지구 둘레의 50분의 1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거리를 약 800km로 본다면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이는 놀랍게도 실제 지구 둘레와 거의 같은 값이지요. 인류는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대단히 용기 있는 특별한 생물종입니다. 최근 수천 년 동안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지요. 긴 세월 동안 선조들이 쌓아놓은 지식 덕분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한층 폭넓어지고 한 차원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이 물 위에 떠 있는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지구는 사실 지름이 12,760km인 공 모양입니다. 지구가 둘레를 돌고 있는 태양은 지름이 지구보다 100배나 크고 지구로부터 1억 4,96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옛사람들이 맨눈으로 볼 수 있었던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5개 행성뿐이었지만 현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을 비롯해 수많은 위성과 해성, 소행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름 밤하늘에서 강처럼 뿌옇게 흘러가는 은하수의 정체가 밝혀진 시기는 17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그마한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찰하고 그 정체가 수많은 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참 뒤에 은하수는 우리 은하가 하늘에 투영된 모습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17세기 말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 운동의 3가지 법칙 등을 담으셔서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게 거인들의 어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거인들은 데카르트, 해석 기하학, 케플러, 행성의 운동 법칙, 갈릴레이, 관성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에드윈 허블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이라고 오해받았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임을 밝혀냈습니다. 또 그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도 발견했고, 이로부터 우리는 우주가 137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 시작됐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하나 둘씩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태양계를 탐험하다. 하늘이 움직이나 땅이 움직이나. 고대로부터 인류는 하늘의 현상이 땅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하늘의 변화를 읽으려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의 제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인류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잘못된 생각, 지구 중심설에서부터 두둥실 뜬 달과 나무에 매달린 사과에 똑같은 힘이 미친다는 놀라운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까지 말입니다.
땅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알아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해, 달,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사냥을 언제 나가야 하는지, 씨앗은 어느 때 뿌리고 익은 곡식은 언제 걷어야 할지, 잘 익은 과일은 언제 따먹을 수 있는지 제대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은 관측, 수학, 문자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늘에 해, 달, 별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천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떠돌이 별이라는 뜻에서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떠돌이 삶을 살던 유목민들이 행성을 친근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행성으로 알았던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였습니다. 행성들은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 달, 별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니 행성들도 당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점성술이 시작됐습니다.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날 때 어떤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과 국왕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성술사는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해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있을 때 전염병이 돌았거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금성이 염소 자리에 올 때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하늘의 뜻을 읽거나 틀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점성술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개인의 운수를 따지는 점성술은 여전히 신문의 운세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점성술을 현대의 미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점성술이 맞다면 쌍둥이의 운명이 항상 같아야 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점성술사마다 똑같은 운명을 예언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 점성술은 미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점성술의 기원을 따져보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딱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인가 태양인가? 천문학자로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 행성, 별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 지구 중심설 또는 천동설은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 행성, 별이 매일같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지구 중심 우주관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골치 아픈 문제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서 화성은 보통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특정 시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행합니다. 지구 중심설로는 화성의 이런 역행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이 주전원이라 불리는 작은 원리를 움직이고 이 주전원의 중심에 지구 둘레를 돈다고 생각해 행성의 역행을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 이상한 생각이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이 중세의 암흑시대에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색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하나의 행성으로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화성의 역행과 같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간단하면서도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케플러, 원이 아니라 타원임을 알다.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우주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이 결정에 이른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살았던 한 과학자를 통해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티빙겐 대학교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가설, 즉 태양 중심의 우주관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가설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양은 신의 상징이었기에 만물이 그 주위를 돌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천문학의 몰두에 연구한 끝에 행성의 수와 궤도 간격을 완벽한 입체인 정다면체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책 우주 구조의 신비를 출판했습니다. 이 덕분에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브라헤는 망원경이 발명되기 35년 전부터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는데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케플러는 브라헤가 수십여 년간 모은 정밀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로부터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까지 케플러 이전에 살았던 천문학자들은 모두 원이 완벽한 도형이므로 행성들은 마땅히 원 궤도에 따라 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를 따라 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제1법칙이 바로 타원 운동의 법칙입니다. 즉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그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해 밝혀낸 제2법칙은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은 타원 내부에서 부채꼴 형태의 영역을 쓸고 지나갑니다. 이때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쓰는 부채꼴의 넓이는
궤도 어디에서나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궤도, 두 별이 묶여서 서로 도는 운동, 외부 은하들의 운동 등을 살펴보면 케플러의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뉴턴. 몇 년 뒤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제3법칙을 발견해 우주의 조화라는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수성은 궤도를 재빨리 돕니다. 수성의 영어명인 머큐리가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심부름꾼인 메르크리우스를 뜻하니 잽싸게 움직이는 수성에게 걸맞은 이름입니다. 금성, 지구, 화성 순으로 행성들은 점점 더 느리게 돕니다. 최고의 신인 유피테르의 영어명인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은 목성이나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의 이름을 딴 토성은 그 이름에 어울리게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되 그 관계가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라는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P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1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A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평균 거리를 천문 단위로 잰 값입니다. 천문 단위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로 정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은 태양에서 5천문 단위 떨어져 있으므로 평균 거리의 세제곱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됩니다. 한편 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는 10일이면 어느 정도 맞는데, 실제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1년쯤 걸립니다. 이 케플러의 제3법칙을 나타내는 공식은 다른 행성뿐 아니라 소행성과 해성의 궤도 운동에서도 모두 성립합니다.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법칙은 자연 현상에서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죽고 36년이 지난 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따르는 행성 운동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냅니다. 1666년 23살의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흑사병이 돌아 고향에 내려가 지내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 1년간 미분과 적분을 발명하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유 인력 법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뉴턴은 지구 둘레를 도는 달이 어떤 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원래 방향을 따라 계속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달 역시 어떤 힘도 받지 않는다면 직선 방향, 즉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 달을 계속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은 원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돕니다. 뉴턴은 이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는데, 놀랍게도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해 중력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구가 나무에서 서가를 잡아당겨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잡아당기는 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중력이라는 같은 힘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뉴턴이 최초로 알아낸 것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케플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덕분에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의 여신과 붉은 행성. 인류는 항상 지구에서 가까운 금성과 화성을 주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금성을 로마 신화 속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비너스, 붉은 화성을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에 따라 마르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을 샛별,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 했습니다.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어떤 모습일지, 화성에는 미생물 수준이라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의 제4장, 천국과 지옥 후반부에서 금성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제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에서 화성에 대한 인류의 사모곡을 들려줍니다. 지옥에 빠진 비너스. 1609년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 금성을 관찰했지만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처럼 모양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망원경은 점점 커지고 성능도 더 좋아졌지만 망원경으로 본 금성의 모습은 갈릴레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성은 두꺼운 구름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그 대기를 뚫고 표면까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파 망원경으로 금성을 살펴봤습니다. 전파 신호는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지만 자연 상태의 물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뿜어져 나옵니다. 물체가 뜨거울 때도 전파를 내놓습니다. 금성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한 결과 금성의 온도가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금성 표면이 정말 놀랄만치 뜨겁다는 증거는 옛 소련에서 발사한 금성 탐사선 베네라가 전해주었습니다. 베네라 탐사선이 최초로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해 표면에 착륙해 보니 금성은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가정용 오븐의 최고 가열 온도보다 높은 섭씨 480도에 이르는 고온이었죠. 또 금성 표면의 대기압은 90기압에 육박합니다. 지구 대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력의 90배라는 뜻입니다. 지구에서는 해수면부터 바닷속으로 1km까지 내려가야 이렇게 큰 압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이고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이 각각 적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알고 보니 금성의 구름들은 진한 황산 용액이었습니다. 금성에서 고도 60km까지 구름 속을 뚫고 들어가면 진한 황산 방울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황산 방울이 높은 열 때문에 냄새가 지독한 이산화황과 물로 분해됩니다. 이런 안개가 고도 45km까지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는 밀도는 높지만 맑은 대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기압이 너무 높아 표면을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이 대기 입자들 때문에 온 하늘에 흩어져 표면에 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성 표면에서 올려다 본다면 그 하늘은 지구의 흐린 날 정도의 밝기라고 합니다. 세이건의 설명처럼 통째로 태워버릴 듯 맹렬한 더위, 모든 것을 뭉개버릴 듯이 높은 압력, 각종 맹독성 기체로 가득한 대기로 인해 금성은 미의 여신이 웃음 짓는 낙원이 아니라 상상 속의 지옥, 그대로 구현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성 표면은 말랑말랑하게 녹아 제멋대로 생긴 돌멩이들이 널려 있는 거친 사막입니다. 온실 효과의 폭주. 금성은 행성 전체 규모에서 대참사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표면이 400도가 넘게 뜨거워진 이유가 온실 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태양의 가시광선이 금성의 대기와 구름층을 통과해 지표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데워진 표면은 적외선 복사열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적외선을 거의 흡수해 버립니다. 따라서 열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해 대기의 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 찜통처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금성처럼 지구의 대기에도 이산화탄소가 존재해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온실 효과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의 바다는 얼지 않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좀 더 태양에 가까웠다면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암석에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높아져 지표의 온도도 상승하고 이에 따라 탄산염 광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탈출합니다. 결국 온실 효과의 폭주가 일어나 지구 표면 온도는 현재보다 무척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성 초기의 금성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세이건의 말대로 현재 금성에 처한 상황을 보고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 인류는 나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화석연료가 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뿜어냅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한다면 온실 효과 때문에 언젠가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 운하의 진실. 1659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헌스는 망원경으로 화성을 처음 관측해 표면에서 어두운 얼룩무늬를 찾아냈습니다. 1666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천문학자인 장 도미니크 카시니가 화성 극지방에서 극관을 발견했고 18세기 말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화성 극관이 얼음일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 파렐리가 화성에서 40여 개의 줄무늬를 관측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적인 수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인 카날리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인공 운하를 의미하는 카날스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자연스럽게 운하를 건설하는 화성인이 존재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해프닝은 미국의 재상가 퍼시벌 로엘에 의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전파됐습니다.
로웰은 조선시대 말 외교관에 준하는 신분으로 조선을 방문한 적도 있으며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최초로 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웰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 미국 애리조나에 천문대를 세우고 화성을 자세히 관측해 160개가 넘는 운하를 찾아낸 뒤 이를 담은 지도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로웰의 연구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극간의 물을 수송하기 위해 운하를 만든 화성인의 존재는 기정사실처럼 세상을 풍미했습니다. 세이건에 따르면 로웰이 생각했던 화성인은 착하고 희망적이며 심지어는 약간 신적이기까지 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전 세계에 불어닥친 화성 열풍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중에서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는 1897년 첨단 무기로 무장한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공상과학 소설 우주전쟁을 썼습니다. 하지만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는 화성인에 대한 환상은 20세기 중반부터 무인 탐사선이 잇따라 화성으로 향하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65년 미국의 화성 탐사선 마리너 4호가 보내온 22장의 화성 표면 사진에는 인공적인 운하 대신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의 흔적들만 찍혀 있었습니다. 미지의 화성인을 찾아서 이후 화성 탐사는 표면에 착륙하려는 계획으로 변화했습니다. 탐사 목적도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과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를 찾는 데까지 맞춰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쌍둥이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는 바이킹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화성에 대한 최상의 정보는 궤도선 마리너 9호에서 얻은 사진 자료였습니다. 사실 길이가 몇 미터짜리 바위들이 사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착륙선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착륙지는 너무 높아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너무 단단하거나 부드러워도 험해도 너무 극지방에 가까워도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바이킹 1, 2호의 착륙지로 북위 21도의 크리스의 평원과 북위 44도의 유토피아 평원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탐사선은 1년 반 동안 태양 주위를 돌아 1억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긴 여행 끝에 1976년 화성에 잇따라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킹 1호는 7월 20일 크리스의 평원에, 바이킹 2호는 8월 7일 유토피아 평원에 안착했습니다. 바이킹 1호 착륙선은 사상 최초로 화성 표면에서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냈습니다. 세이건은 넋을 놓고 그 사진에 담긴 화성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 화성은 붉은 하늘에 지평선 멀리 높은 산이 있고 자갈조각, 바위덩이, 모래 언덕이 있는 황량한 경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야에 들어오는 경관에는 생명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바이킹은 화성의 흙을 채취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3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화성 흙에 미생물이 산다면 영양물질이라는 먹이를 먹고 기체를 내놓을지, 가스 교환 실험, 대기에서 받아들인 어떤 기체를 햇빛의 도움을 받아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을지, 광합성 실험, 특정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이 만들어지는지 신진대사 실험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이건에 따르면 가스 교환과 광합성에 관한 두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한때 화성 생명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흥분했지만 이 실험 결과는 화성에 미생물이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영양 물질을 멸균한 진흙에 섞었을 때도 광합성과 가스 교환 작용의 특성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수준이라 해도 화성 생명체의 존재를 밝혀내는 작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셈입니다. 거대 행성을 지나 태양계 끝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 중절모처럼 고리를 자랑하는 토성은 금성이나 화성과는 다릅니다. 금성과 화성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목성과 토성의 주성분은 수소, 헬륨 같은 기체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기체 행성이라 발을 딛고 서 있을 만한 표면도 없습니다. 이 두 행성은 맨눈에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듯하지만 탐사선으로 몇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의 제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장거리 탐사선 보이저가 목성과 토성을 차례로 방문한 탐험기를 공개합니다.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 주피터라 불리는 목성을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1610년 1월 7일 갈릴레이는 손수 제작한 망원경을 목성으로 향했습니다. 목성 근처에서 별 3개를 발견했는데 목성 동쪽에 2개가, 서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3개의 별이 모두 목성 동쪽에 있었습니다. 10일에는 2개의 별만 목성 동쪽에 있었고 13일에는 4개의 별이 목성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즉 3개가 목성 서쪽에, 하나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해 3월 2일까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한 그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4개의 떠돌이 별이 목성 둘레를 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개의 위성은 발견 당시 갈릴레이가 메디치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 토스카나 공국의 메디치 왕실에 바쳤으나 나중에 천문학자들은 그를 기려 갈릴레이 위성이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천체운동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저마다 운동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면 왜 지구만 달을 갖고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 덕분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목성은 적어도 4개의 위성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해 3월, 갈릴레이가 자신의 놀라운 발견 결과를 담은 책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를 출판했을 때 많은 이들은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망원경이 넘쳐났지만 일반 망원경으로는 달만 관찰할 수 있을 뿐 직접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이가 공들여 만든 60개 망원경 중에서도 겨우 몇 개만 목성의 위성을 볼 만한 성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성능 좋은 망원경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고 그해 8월 말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 덕분에 목성의 위성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헌스가 발견한 토성고리.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토성도 관측했지만 토성에 불룩하게 기가 달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토성에 별 2개가 거의 붙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토성의 위성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토성의 고리였으나 갈릴레이의 망원경으로는 토성고리를 구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토성고리를 관측해 그 정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하이헌스입니다. 1655년 그는 형인 콘스탄틴과 공동으로 만든 망원경으로 토성을 자세히 관찰하고는 토성이 얇은 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이헌스는 1659년에 발간한 책 토성계의 상세도에서 토성의 고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토성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토성의 고리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토성고리는 넓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옆모습을 드러낼 때는 종이장처럼 납작하고 얇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손수 제작한 50배율 망원경을 이용해 토성의 위성 타이탄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또 타이탄은 대기와 표면에 상당한 양의 유기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의 시선을 끄는 태양계의 특별한 구성원입니다. 세이건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면서 타이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타이탄이 발견자 하이언스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물주께서 지구 단 한 곳만을 선택해 동물과 식물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믿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창조주를 공경할 지혜로운 존재들이 목성과 토성에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그곳을 불모지로 내버려 둔 채 거주할 생물이 없도록 할 리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보이저의 목성 탐사 기록. 현대는 인류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우주의 바다를 힘차게 누비는 현대판 배는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는 무인 탐사선입니다. 기막히게 설계된 지능형 로봇이지요. 1970년대에 미국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태양계 외곽에 있는 거대한 기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쌍둥이 무인 탐사선 보이저를 준비합니다. 17에서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같은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보이저 1호는 1개월 뒤에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를 앞질러 발사 18개월 뒤인 1979년 3월, 목성으로부터 27만 8천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했고, 보이저 2호는 4개월 뒤에 목성 근처를 통과했습니다. 목성은 지구가 1000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행성입니다. 목성 주변을 도는 갈릴레이 위성은 행성인 수성과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이오와 유로파는
주로 암석으로 이뤄진 위성인 반면 바깥쪽의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얼음과 바위로 구성된 위성입니다. 세이건은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이오와 유로파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이저는 이오에서 가스와 분출물을 계속 토해내는 활화산을 9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지구 바깥에서 처음으로 활화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화산 분출물이 다양한 색으로 물든 표면을 배경으로 거대한 반원을 그리며 솟아오르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장관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이저가 촬영한 사진 속에는 유로파의 표면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얽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선들의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치 당구공처럼 아주 매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돌 구덩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표면의 얼음이 녹으면서 충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목성의 위성들은 인류의 탐사 계획에서 오랫동안 호기심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토성을 넘어 태양계 끝으로. 목성에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지만 토성의 고리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띤 토성고리의 구성 입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크기가 1m에 불과한 눈덩이나 얼음 조각이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고리 사이에는 벌어진 틈이 여러 보이는데 그중 가장 크게 벌어진 부분이 카시니 간극입니다. 토성은 60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상당 수준의 대기를 가진 타이탄입니다. 망원경으로 타이탄을 보면 붉은색 원반 위에 드문드문 흰색 구름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흰색 구름은 메탄 때문인 것이 확실하지만 붉은색은 복잡한 유기 화합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10배에 이르기 때문에 타이탄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1%밖에 안 됩니다. 타이탄은 혹독하게 추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기물질, 태양 에너지의 전달, 활화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 등을 고려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 직접 탐사선을 착륙시켜 위성 표면을 샅샅이 뒤진 뒤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는 토성 궤도를 넘어 바깥으로 항해해 나갔습니다. 태양계 외곽지대로 나가면 태양풍의 위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태양풍의 압력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의 압력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곳을 만나는데 이곳이 바로 태양계와 바깥 세상의 경계인 태양 광계입니다. 보이저는 계속 항해해 21세기 중반에는 이 태양 광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을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